제6장 기타 부분의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 물매의 개념이 나옵니다. 물매. 자, 물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경사를 물매라 합니다. 물매. 보통 이 건축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경사를 두는 거, 이 경사, 빗물이 흘러내려가도록 이 경사를 두는 것, 또는 물이 흐르도록 경사를 두는 것을 보통 이 두 가지 개념을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매의 개념하고 구배, 이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건축 구조 쪽에서는 물매란 용어를 씁니다. 건축 구조 파트에서는. 그런데 건축 설비 분야에서는 구배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 설비 쪽에서는 이 배관에 유체나 물이 흐르겠죠. 그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이 구배를 둔다라고 합니다. 또는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경사를 두는 것을 구배란 용어를 쓰고요. 그런데 건축 구조에서는 지붕에서 비가 내렸을 때 그 빗물을 흘러내려가도록 처리해 주는 것을 물매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를 두는 것을 물매라고 칭하는데, 자, 그래서 그 물매는 그 2번에 보시면, 이번에 이 대물매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물매. 자, 이 대물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대물매라고 합니다. 보통 45도 경사의 물매입니다. 동일한 물매. 그럼 지금 현재 수평하고 수직의 직각삼각형의 이 45도 경사를 가진 지붕의 경사도, 바로 이 45도 경사를 가진 물매, 이것을 이 대물매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대물매는 45도 경사 물매를 대물매라고 칭하고요. 그런데 3번에 보시면 대물매가 있습니다. 자, 이 대물매는 45도 경사 이상 되는 물매를 이 대물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회의 경우는 2번하고 3번 개념을 아느냐 모르냐 테스트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각도로 보시면 이 개념이죠. 이 45도 경사 정확히 물매를 우리가 대물매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면 45도보다 더 가파른 물매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경사가 45도 이상 되는 물매를 우리가 총칭해서 그러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보통 직각삼각형이 기본적으로 10cm의 수직 높이, 수평 길이 10cm에 대한 수직 높이가 10cm가 되면 이때 이 경사도가 45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상 되는 거, 그러면 10cm 이상 되는 물매, 보통을 우리가 그러면 10cm 물매는 대물매라 칭하고, 그러면 10cm 이상 되는 거 총칭해서, 그러면 10cm 이상 되는 물매를 총칭해서 대물매라고 칭합니다. 이상 물매를 우리가 대물매라고 칭합니다. 45도 경사 이상 되는 물매를 대물매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대물매와 대물매. 그래서 대물매가 경사도가 더 가파른 물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기물매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 기물매. 기물매의 개념은 지붕 중에서 보통 모임 지붕, 보통 모임 지붕 형태는 이렇게 된 지붕이 모임 지붕이 됩니다. 보통 이 지붕을 수평형해서 봤을 때, 상부의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지붕 형태가 이렇게 된 지붕이 바로 모임 지붕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상으로 된 지붕을 모임 지붕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 물매는 여기에 대해 이 경사도는 동일하지만 이 사방키, 이 부분 경사 부분입니다. 이 부분 경사 부분에
자, 이 경사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높이는 일정한데 여기 거리나 여기 거리는 동일하지만 이 경사 부분에 자, 이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의 물매를 보통 기물매라고 칭합니다. 모임 지붕에서 사방, 그러니까 이 사방의 기 부분의 물매, 이 부분을 기물매라고 합니다. 모서리 경사진 곳의 물매를 기물매라고 칭하고 있다. 그럼 보통 기물매는 일반 물매보다는 평물매보다는 완만한 경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뭐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많이 학교 다닐 때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반 지금 현재 이 지붕의 경사도가 이 정도 됐다 가정합시다. 10cm에 대해서 자, 높이가 5cm 정도 되는 이 경사도를 가진 일반 평물매가 자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기물매의 작도 방법은 이 방법이거든요. 자, 동일하게 정사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10cm. 자, 이 정사각형이 자 있을 때, 자, 이 빗병 길이 10cm, 10cm에 대한 그러면 이 빗병 길이를 요 부분이 경사가 된 거죠. 요 거리가 같은데 요 빗병 길이가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 빗병 10루트2가 개념 밑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의 경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사도. 그러면 사실 그죠. 높이는 일정한데 여기에 대한 요 경사도가 더 가파르죠. 여기 더 완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요 물매가 바로 이 기물매 개념이 되는 겁니다. 기물매. 그래서 보통 일반 평물매보다 기물매가 더 완만해집니다. 그러면 이 기물매의 개념 뭐라고 연상하시는가 하면 이제 보통 등산을 할 때 산을 올라갈 때 보통 그냥 올라가면 경사도가 심하니까 일반 등산객들은 능선을 이용해서 올라가죠. 그거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물매. 그러면 현재적으로 대물매하고 대물매의 개념은 시험에 언급이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물매의 개념이 대해서 언급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 기물매는 일반 평물매보다는 더 완만해지는 물매가 자 기물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분에 이제 불연재료가 나옵니다. 불연재료. 그래서 이 불연재료는 뭐 하재시 불에 의해서 녹을 수는 있습니다. 녹이거나 뭐 이런 경우는 될 수 있지만 연소현상을 하랄 타는 연소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를 우리가 불연재료입니다. 그러면 불연재료는 하재에 견딜 수 있는 재료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연소 현상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불연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석가래. 석가래의 개념은 보통 옛날에 이제 지붕틀을 구성할 때 그 요소적인 한 요소가 석가래였죠. 옛날 한옥이나 이런 봤을 때 처마 밑에 이래 보시면 석가래가 보이죠. 석가래의 개념이죠. 그리고 중돌이 개념이 나오는데 보통 지붕틀 개념을 봤을 때, 자, 지붕틀이 이렇게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지붕틀이, 왕대공 지붕틀이든 이런 트러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지붕틀만 가지고 지붕을 구성할 수는 없죠.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우리가 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이 틀을 갖다가 일정한 간격마다 이렇게 설치를 하거든요. 이렇게 지붕틀을 이렇게 설치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붕틀을 해서 건물의 벽이 이렇게 벽이 있을 때,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해서 이제 지붕틀을 이렇게 설치하고, 그러면 보통 이 상부에 이제 잡아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다가 보통 마룻대를 보내고, 이 지붕틀을 이렇게 요 삼각형 지붕틀을 이렇게 하나씩 설치했으면 상부 이제 마룻대로 잡아주면서 보통 이 부분에 상호 이제 연결해 주기 위해서
연결해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 자, 우리가 이제 나무를 갖다가 이제 설치합니다. 이렇게 보내줍니다. 긴 모에. 이것을 중간에 설치한다 해서 보통 중돌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처마 끝부분에 설치를 하게 되면 처마돌입니다. 자, 처마돌이고, 중돌이 또는 처마돌이 이렇게 칭합니다. 중돌이라고 하고 처마돌이 보통 이렇게 칭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중간 이제 이 도리를 설치해 놓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리의 개념이 바로 뭔가 긴 방향으로 자, 목재를 보내는데 그것을 보통 토리라고 칭합니다. 도리. 그래서 사람도 도리도리 할 때 아기들한테 도리도리 좌우로 도리도리 하죠. 이렇게 도리도리 안 하죠. 그래서 이 긴 방향으로 목재를 보내는데 그걸 보통 도리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처마 끝부분에 처마돌이고 이 제일 상단에 마룻대를 보내 그 사이에 목재를 보내는 것을 중돌이라고 하고요. 이때 중돌이에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걸쳐놓고 거기에다가 사실 이렇게 목재를 이제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쫙 설치합니다. 양쪽으로 쫙 설치합니다. 이것이 이제 석가래예요. 중돌이 위에다가 이제 석가래를 설치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합판을 깔아서 보통 이제 지붕공사를 보통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재료입니다. 목재 부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에 자 보시면 있죠. 뭐 중돌이 나와요. 중돌이. 그러면 중돌이를 설치해놓고 그거에 중돌이 설치 그 위에다가 석가래 작은 목재가 가는 게 보통 석가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에 보시면 홈통 개념이 나옵니다. 홈통. 자, 홈통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보통 이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초가 지붕이 있었습니다. 이 초가 지붕을 갖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될 때 이제 생활운동하면서 초가 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많이 얹혔습니다. 그래서 이 공업화를 가기 위해서는 모든 농민, 온 젊은 사람들이 겨울 같은데 초가 지붕 있는다고 다 동원되죠. 그렇기 때문에 초가 지붕 안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슬레이트를 갖다가 설치한 거죠. 골 슬레이트들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다가 돼지고기를 많이 구워 먹었는데 이게 석면 슬레이트입니다. 발암물질인 줄 모르고 열심히 구워 드셨는데 이 골 슬레이트입니다. 골 슬레이트를 지붕을 하다 보니까 빗물이 골에 모여서 싹 내려오니까 이 물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바닥이 다 파입니다. 그래서 지붕이 있을 때 지붕에 이 빗물을 안전하게 집안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 끝부분에 이렇게 설치해가 물을 갖다 안전하게 밑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 약수과제 이런 것을 홈통이라고 칭합니다. 홈통공사. 9번에 내수성 나오죠. 자, 내수성은 자 물수자입니까? 그래서 수분에 막아 견디낼 수 있고 그래서 물에 견딜 수 있는 성질 이것을 자 내수성이라고 하죠. 그러면 보통 내구성은 자 10번에 내구성 개념 나오죠. 그래서 일반 내구성은 원래 그대로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이죠. 그래서 변형이나 번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 그러면 마모나 균열이나 이런 처짐이나 방랑 이런 거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내구성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11번 내식성. 그럼 보통 앞으로 어디에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갖다가 내자를 쓰고 중간에 그러면 숫자를 쓰면 내수 물이고 하자가 풀이고 그 다음에 부식이고 이러면 그래서 내식성 부식이나 이런 침식에 잘 견디는 성질을 내식성이라고 하죠. 그러면 일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강간이 있다. 일반 철 같은 건 잘 녹슬죠. 그럼 내식성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스테인리스 이런 것은 내식성이 좋죠. 그래서 부식이나 침식을 잘 견디는 성질을 내식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번에 블론 아스팔트하고 13번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나오죠. 12번과 13번. 자, 12번하고 13번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인조 아스팔트의 종류죠. 인조 아스팔트. 천연 아스팔트가 아니라 인조 아스팔트입니다. 자, 우리가 석유를 뽑기 위해서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석유 정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오는 찌꺼기 물질 있죠. 그것이 그걸 아스팔트 되죠. 인조 아스팔트인데 인조 아스팔트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죠. 블로운 아스팔트. 그럼 이 블로운 아스팔트하고 이 스테이트 아스팔트가 있는데 보통 이 석유 정제 과정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보통 스테이트 아스팔트 13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반액체 반고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약간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연화점 이런 데는 조금 낮아요. 이 연화점이라는 것은 16번에 보시면 연하점 나오죠. 그러면 아스팔트를 가열해서 녹는 온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녹는 온도가 연하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공학상 의해서는 보통 연하점은 보통 이 아스팔트를 가열해서 반액체 반고체로 되는 상태를 보통 연하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연하점은 아스팔트를 가열해서 녹는 온도가 연하점인데, 이 13호 이 스테이트 아스팔트는 이미 녹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하점이 낮은 것이 특성입니다. 근데 12번에 보시면 이 블로운 아스팔트, 자, 이 블로운 아스팔트 개념, 블로운 아스팔트. 이 블로운 아스팔트는 이 스테이트 아스팔트가 연하점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가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 보통 스테이트 아스팔트를 가열해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딱딱하게 만든 아스팔트입니다. 그래서 쉽게 블로우닝을 부풀리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아스팔트를 불어넣어 딱딱하게 만들어준 것이 블로운 아스팔트입니다. 그래서 이 블로운 아스팔트는 연하점이 높아요. 이게 딱딱한 아스팔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사할 때 아스팔트가 대부분 이 블로운 아스팔트입니다. 그래서 이 이 블로운 아스팔트는 시멘트 포대와 같은 종이 포대에 일정 40kg에서 넣어 팝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됐고, 그 다음에 14번에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나오는데,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가 바로 이 아스팔트 방수를 할 때 접착재료입니다. 얘가 이 접착재료예요. 교착제입니다. 이 접착재료. 그래서 이 블로운 아스팔트 50%하고 휘발성 용제 신나 50%를 혼합해서 만든 이 접착재료가 바로 아스팔트 프라이머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접착재료니까 부착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스팔트 프라이머입니다. 그래서 얘는 방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 아스팔트 방수를 할 때, 자, 이 콘크리트 구조체가 있는데 이 콘크리트 구조체 아스팔트를 부착시키면 잘 부착이 안 되겠죠? 이때 그 부착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스팔트 프라이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15번에 침입도가 나오는데, 자, 침입도는 아스팔트의 경도, 아스팔트가 얼마나 딱딱하냐, 무르냐. 그래서 아스팔트가 구조체 침입하는 비율이 바로 침입도니, 그래서 침입도는 아스팔트의 경도입니다. 침입도는 아스팔트의 경도, 아스팔트의 자 얼마나 딱딱하냐, 무르나냐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침입도 개념이 됩니다. 침입도. 근데 실제 이 침입도라는 것은 자 원래 침 가지고 질자입니다. 특수침, 비카침. 이 아스팔트가 있을 때 특수침인 비카침이란 특수침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이 100g의 추를 갖다가 자 설치해서 100g의 추를 설치해 5초 동안 눌렀을 때 0.1mm 간입한 걸 기준제 0.1mm 간입량을 저게 간입량 요걸 가지고 간량을 침입도 1로 봐요. 침입도 1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입량을. 그래서
실제 층 가지고 간임량을 측정해서 아스팔트에 얼마나 무르냐 딱딱하냐를 나타냈다 해서 침입도라고 칭합니다. 침입도. 그러면 아스팔트는 이 침입도가 클수록 좋은 제품입니다. 그러면 사실 좋은 아스팔트란 것은 침입도도 크면서 연화점도 높아야지 좋은 아스팔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스팔트는 침입도가 높으면 연화점은 떨어지는 게 기본이 있는데 서로 반대가 됩니다. 원래 그래서 두 개가 다 좋도록 가공해 준 것이 좋은 아스팔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스팔트 양부 좋으냐 나쁘냐를 판별할 때 침입도를 넘버원으로 칩니다. 그래서 침입도가 클수록 좋고요. 그러면서 연화점도 높은 것이 좋은 아스팔트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자기의 단점을 보완해 나간 것처럼 아스팔트도 단점을 자꾸 보완을 해 나가서 침입도도 크면서 연화점도 높은 것이 좋은 아스팔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번 루프 드레인. 자, 지붕에 일반적으로 빗물이 빠져나가도록 옥상의 평지붕 같은데 이렇게 설치된 게 루프. 그래서 뭐 사진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림을 보셔서 우리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각 세대에서는 발코니 쪽에 보면 간혹가다 조금 설치되어 있죠. 드레인 부분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붕에 평지붕을 많이 공사하다 보니까 빗물이 내려가도록 설치하는 것이 루프 드레인. 원래 드레인 개념이 배수입니다. 영어로 배수. 그래서 지붕에 배수 목적으로, 물 빠진 목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루프 드레인이고요. 보시고, 그 다음에 18번에 아스팔트 열공법. 보통 아스팔트는 냉공법하고 열공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쓰고 있는 공법이 보통 이 열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스팔트를 가열을 해서 보통 180에서 온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210도씨, 270도씨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열을 해서 우리가 공사하는 공법을 아스팔트 열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번에 아스팔트 컴파운드가 나옵니다. 아스팔트 컴파운드는 이거죠. 보통 12번에 보았던 이 블로운 아스팔트. 보통 스테이트 아스팔트를 가열해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아스팔트가 블로운 아스팔트인데, 이 블로운 아스팔트가 딱딱하다는 겁니다. 연화점은 높지만 딱딱해요. 그래서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다른 우리가 동식물성 유지나 이런 강분말지를 넣어서 좋게 만들어준 아스팔트가 아스팔트 컴파운드입니다. 그러면 이 아스팔트 컴파운드인 경우는 침입도도 크면서 바로 연화점도 높습니다. 두 가지를 다 좋게 만들어준 것이, 그래서 성능이 가장 좋은 아스팔트가 아스팔트 컴파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스팔트 컴파운드의 경우는 침입도도 한 20에서 25 정도 되면서 연화점도 100도씨 이상에 견딜 수 있도록 되는 아스팔트가 아스팔트 컴파운드입니다. 그리고 20번에 방수 모르타르. 이 방수 모르타르는 모르타르에 이제 방수제를 혼합한 겁니다. 그러면 모르타르가 시멘트하고 모래를 배합해서 물로 반죽한 상태가 모르타르죠. 그 상태에서 방수액을 넣어서, 방수제를 넣어서 비벼한 것이 방수 모르타르입니다. 그 다음에 21번에 드라이 에리어 개념이 나옵니다. 드라이 에리어. 보통 드라이 에리어는 보통 간접 방수법의 하나로서 21번의 드라이 에리어는 이 개념 보면 됩니다. 지하 공간에 지하벽이 바로 저거하고 접하게 되면 우리가 좀 습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가 이 지표가 있을 때 앞부분에다가 이 공간을 두어 가지고 지하벽을 지하
부분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자 지하층 부분을 이렇게 여기가 지하층인데 앞에다가 이 공간을 두는 거예요. 건조 공간을. 그래서 여기에 창을 이렇게 두게 되면 자 외부에서 태양이 있을 때 이 태양빛이 최강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기나 통풍 이런 목적으로 자, 이 앞에다 공간을 둔 거죠. 그래서 드라이는 건조가 에리어 공간이죠. 그래서 건조 공간, 지하실 외벽 앞부분에다가 건조 공간을 두는 것을 드라이 에리어라고 칭합니다. 드라이 에리어. 그러면 드라이 에리어는 보통 목적은 이 목적으로 하죠. 이런 이제 채광이라든지 지하실의 채광이나 한기라든지 이런 통풍, 이런 방습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이 지하실 외벽 앞부분에다가 건조 공간을 두는 걸 드라이 에리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20위 내화성은 불이 불화자입니까? 불에 타지 않고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성질, 하재 이런 데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내화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소석회는 이제 석회에서 가지고 이제 가공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석회에서 분쇄해서 천상에 구우면 이제 생석회 CaO가 되는데 이것을 다시 물을 부어서 소화시켜서 만든 것이 소석회가 됩니다. 그리고 24번에 보시면 이제 징두리 판벽. 원래 징두리라는 것은 보통 하부, 벽의 하부를 이끌는 말을 징두리라고 해요. 그러면 벽의 하부분에다만 판벽을 설치한 것을 징두리 판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5번에 걸레바지. 자, 이 걸레바지는 걸레를 받아준다 해서 걸레바지죠. 자, 걸레바지 개념은 이 개념입니다. 보통 자, 벽과 바닥이 맞닿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벽이고 여기가 바닥입니다.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벽입니다. 그러면 바닥과 벽이 있을 때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자, 바닥을 청소하면 이 벽면이 더러워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설치를 해준 거죠. 보통 우리 아파트의 경우는 자, 이런 거실이나 주방 같은데 목재 같은 걸로 많이 설치했죠. 그러면 사무실에는 목재가 아닌 다른 걸로 많이 설치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걸레를 받아준다 해서 걸레바지, 바닥 청소 시 벽면의 더러워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 걸레바지 개념이 됩니다. 걸레바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6번에 보시면 고마기. 자, 이 고마기, 자, 이 내벽, 건물 내벽의 하부 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자, 바로 걸레바지고요. 그 다음에 고마기. 자, 이 고마기의 개념은 이것을 고마기라고 합니다. 고마기. 자, 외벽 부분입니다. 외벽하고 지표면이 맞닿는 부분이죠. 여기 지표가 있고 흙이 있고요. 이 외벽입니다. 그럼 외벽 일자로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 의장적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벽에 대략 높이는 50cm 정도, 보통 내민 형태를 많이 씁니다. 높이 50cm 정도에서 보통 1에 3 내밀어서 이렇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그리고 사실 윗벽하고 아래 이 지표는 이렇게 됩니까? 비가 오거나 이러면 여기가 좀 더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윗벽을 갖다가 좀 깨끗하게 처리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외벽하고 지표가 맞닿는 부분에 처리한 것은 고막이고요. 그래서 걸레바지하고 고막이하고 혼돈이 안 되도록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번에 코펜하겐 리버가 나오는데, 자, 코펜하겐 리버는 보통 목재 루버, 나무 루버라고도 하고요. 목재 루버. 자, 코펜하겐 리버는 자, 음향 효과를 위해서 사용된 목재입니다. 근데 이것이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자, 이 방송국에서 제일 먼저 사용해서 코펜하겐 니브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거기 코펜하겐 니브 중에서 그 3번에 보시면 해놨죠. 코펜하겐 니브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방송국의 스튜디오의 벽에 음향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그 시초가 됐기 때문에 코펜하겐 니브라고 명칭을 부여했고, 그때 오림목이라고 나옵니다. 오림목. 오림목은 적은 각재, 이 소각재를 우리가 오림목이라고 해요. 보통 여러분들 이런 것을 보통 목재 중에서 통나무 아닌 이렇게 만든 이런 것을 각재라 하죠. 그래서 각재 중에서 큰 각재가 아닌 보통 우리가 500기나 이런 정도 되는 목재가 아닌 그보다 적은 것들을 보통 소각재라고 하죠. 그래서 한 각이 보통 6cm 보통 적은 것을 보통 오림목이라고 하죠. 소각재. 그래서 소각재를 갖다 특수한 단어 세시링은 둥글게 이렇게 곡선지게 다듬는 거, 이제 목재를 가공하는 것을 세실이라 하죠. 그래서 이 코펜하겐 니브가, 그래서 이 코펜하겐 니브는 음향 효과를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28번에 그 세실이라는 용어를 해놨습니다. 기둥에 모서리나 문살 등 따위에 모를 접어서 고를 내는 일에 둥글게 다듬는 일을 세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9번에 자, 반자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자. 자, 이 반자의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자는 이 천장을 가려된 구조.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에 여기 보시면 있죠. 천정 같은 데 보실 때 이 가려된 구조, 이것을 반자라고 합니다. 반자. 그래서 이 반자라고 칭하는데 천정을 가려된 구조가 반자예요. 그런데 거기 반자에 보시면 달반자, 재물반자. 자, 이 달반자는 반자를 공간을 반자하고 슬래브 구조체 사이에 공간을 두기 위해서 달아맨 반자가 달반자고요. 그러면 이것을 바닥판에 바로 마무리한 것이 재물반자입니다. 재물반자. 그러면 공간이 없는 것은 재물. 그래서 바닥에 바로 마감을 한 것은 재물반자고, 공간을 둔 것을 우리가 달반자, 달아맨 반자라고 해서 달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번 반자 돌림대라고 나오는데, 이 반자 돌림대는 여러분들이 침실이나 거실 같은데 보시면, 자, 여기가 반자입니다. 반자, 이제 천정이 있겠죠? 반자, 천장을 가면 반자가 있을 때 여기가 벽이에요. 벽지공사 있으면 여기가 벽이고 여기가 천장일 때 이 부분에 보면 목재, 쫄대 같은 목재가 이렇게 쭉 돌아가죠. 이것을 반자 돌림대라고 칭하죠. 반자 돌림대. 그래서 이 반자 돌림대는, 그래서 이런 이 벽하고 반자가 맞닿는 부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장식을 하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을 반자 돌림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31번에 구성반자. 보통 구성반자는 이것을 구성반자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실의 경우는 반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성반자라는 것은 이겁니다. 이 반자의 높이가 틀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반자의 높이가 달라지는 거.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들어간 경우도 이런 식으로 설치한 겁니다. 반자가. 그래서 이게 평행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구성반자라고 합니다. 구성반자. 그럼 목소리가 똑같이 가면 구성지도 안 하죠. 그래서 이 구성반자는 이 반자의 높이가 층을 두는 것을 우리가 구성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32번에 살대반자인데, 이 살대를 대어준 것을 여기서 보통 살대반자라고 하죠. 그래서 반자늘에
살대를 대어준 건데, 그러면 살대라는 것은 무엇을 살대라 하나요? 살대는 보통 반자늘을 못 박아 되면 반자늘의 무게 때문에 나중에 처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자늘의 이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되어준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겁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목재입니다. 이것이 살대입니다. 이것이 살대 개념입니다. 이것을 살대라고 칭합니다. 살대 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3번에 수장공사가 나옵니다. 수장은 보통 치장을 목적으로 이제 덧붙여 되는 공사를 우리가 수장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자를 공사하는지 아니면 바닥에 마루늘을 공사하는지 벽면에 이제 벽지를 붙인다는 이런 것이 수장공사에 속합니다. 그리고 34번 이제 제어 쪽매. 자, 이 제어 쪽매는 이 마루늘에 우리가 사용되는 쪽매가 제어 쪽매인데, 자, 일반적으로 자, 이 마루늘을 갖다 쪽매 마루늘을 깔 때 이렇게 목재를 갖다가 일정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된 목재 한쪽에 홈을 설치하고 이렇게 길게 가죠. 한 5에서 9cm 대폭 길이 미리 쭉 가죠. 그러면 이쪽에 온 것이 혀를 갖다가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쪽에 이제 쪽매를 갖다 딱 넣죠. 여기 홈이 있겠고, 이쪽이 이제 다시 착착 끼어 나가는 거. 그래서 요것이 이제 여기 홈 한쪽은 홈이고 한쪽은 혀예요. 그래서 홈에 혀가 제대로 들어왔다 해서 이것을 제혀 쪽매라고 칭합니다. 제혀 쪽매. 그러면 이 보통 마루늘 시공할 때는 이 제혀 쪽매를 거의 많이 씁니다. 이 제혀 쪽매. 제혀가 들어왔다 해서 홈에 혀가 제대로 들어왔다 해서 제혀 쪽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제혀 쪽매 하면 여기다 숨은 못치기를 하니까 못이 솟아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제혀 쪽매 형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이 이 반자틀과 관련된 그 용어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반자틀과 관련된 용어 부분에 해당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 반자틀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목재 반자틀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목재 반자틀이.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자, 슬래브가 이렇게 바닥판이 있었습니다. 여기 벽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달반자를 하게 되면 자, 여기가 지금은 건축판을 많이 쓰는데 옛날은 합판이나 이런 텍스류 이런 게 스코보드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이 목재를 켜서 이 늘을 이용했거든요. 반자 늘을 켜서 늘을 못 박아 댔거든요. 그럼 이 늘이 허공에 박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재가 필요하겠죠. 이 못 박아 대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각재를 이렇게 보내는데 보통 45x 45짜리 각재를 갖다가 45cm 간격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틀을 만들어요. 틀을 짜요. 목재 틀을 짜는데, 그래서 이걸 반자 늘을 못 박아 대기해서 틀을 짰다 해서 이 틀을 우리가 반자 틀이란 용어를 쓰는 거예요. 반자 틀. 이걸 반자 틀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반자 틀. 그래서 38번에 반자 틀이 되는 거고, 근데 이 반자 틀을 받아주기 위해서 39번이 가는 거예요. 이 반자 틀을 받아주기 위해서 그거의 직각 방향으로 크기는 거의 같습니다. 이것이 반자 틀을 받아준다 해서 이 반자 틀 바지입니다. 반자 틀을 받아준다 해서 반자 틀 바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달아매야 돼요. 그래서 달대가 필요한 겁니다. 달아매는 대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달대가 필요한 겁니다. 달대. 그래서 이 달대가 필요하고요. 달대. 그리고 이것을 그래서 이 35번이 달대입니다. 달대. 반자틀을 위해서 달아매는 세로제, 수직제가 달대예요. 달아매는 대. 그리고 이것을 받아주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목재를 이렇게 보냅니다. 이것이 37번의 달대 바지예요. 달대를 받아준다 해서 달대 바지 개념이 됩니다. 이 달대 바지. 그래서 이 목재 반자틀에는 이 달대 바지, 달대, 반자틀 바지, 반자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래서 달시들하고 반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재 반자틀에는. 그래서 반자는 천장을 가려된 구조입니다. 그런데 36번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달대를 쓰고요. 이제 나중에 뭐 이런 저런 데에서 지붕 트러스에서 쓸 때 36번에 이런 이 달대 대신에 옆에 이제 달대공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이제 지붕 틀을 했을 때 이 달대 역할을 하는 게 달대공이고요. 지금 이 일반 달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0번에 보시면 자 반자 높이가 나오죠. 반자 높이. 자, 반자 높이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 높이를 반자 높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로 보시면 이 개념이죠. 아파트에 자 보면 자 이 위층에 슬래브 있고 자기층에 슬래브가 바닥판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여기에서 여기까지 높이는 이것이 이제 층높이의 개념이죠. 층높이 이 층고라고 칭하고요. 용어가. 그런데 자 아파트의 경우는 바닥에 난방을 한다든지 마감을 하죠. 마감을 그래서 보통 온수 온도로 해서 일정한 높이만큼 마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온수 파이프도 깔고 단열재도 하고 막 해서 그래서 이 바닥 마감이 있죠. 바닥 마감에서 우리가 이제 이 반자를 틀었다. 그래서 이 반자 여기 이제 반자 널이 있겠죠. 이 반자가 있을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높이. 그래서 바닥 마감으로부터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 요 높이를 반자 높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집에 가서 보통 보는 높이, 뭐 사무실에서 보는 높이는 이 바닥에서 이 반자 높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층 높이를 보는 개념이 아니라 반자 높이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1번에 뭐 계단참. 계단참은 여러분들이 자 뭐 2층 보통 이제 계단을 올라갈 때 다이렉트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 물건이나 이런 것을 옮기기 위해서 자 힘들죠. 그래서 쉬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중간 부분에 참을 두죠. 그게 계단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일하실 때도 아침과 점심 사이 이런 데 먹는 걸 참이라고 하죠. 그래서 층과 층 사이 부분에 그러니까 공간에 쉬는 공간을 두는 것을 계단참이라고 칭합니다. 계단참. 그리고 철판 부분에 대해서 철판. 그래서 계단과 관련된 게 나오죠. 41번, 42번, 43번, 44번이 계단 관련된 거. 그러면 계단은 결과적으로 이 개념 자 이렇게 되겠죠. 계단이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층 올라가기 전에 중간 부분에 여기 이제 계단참을 두잖아요. 계단참을 두고 그러면 계단이 이렇게 자 있을 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단에다가 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한 단씩 딛고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 디딤 여러분 발바닥을 디딜 때 이제 목재 판을 갖다 이렇게 두면 이게 이제 디딤판 개념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디딤판이고요. 디딤판입니다. 우리가 발바닥을 딱딱 대면서 올라가는 것을
디딤판이라 칭하고요. 그런데 42번에 43번 디딤판이고, 그 다음에 칠판은 우리가 요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수직부 여기에다가 이제 목재를 두는 거죠. 여기 목재 두면 요것이 이제 칠판이 되는 거죠. 이것이 칠판이고 디딤판 칠판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44번에 엄지기둥. 엄지기둥은 이것을 자 여기에다 이제 난간을 설치할 것인데 여기에 자 난간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기 주된 기둥을 세웠죠. 이것이 이제 엄지기둥이고요. 엄지기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간을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이것을 보통 난간 투급이라고 칭합니다. 손서침을 난간 투급이란 용어를 쓰고 난간 투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중간중간에다가 조그맣한 이런 개념을 잡아주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것이 이제 동자 기둥이 되죠. 이거는 엄지 기둥이고, 그래서 이걸 난간 동자라고 칭하죠. 난간 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단과 관련된 부분에 뭐 이런 용어들이 있다는 개념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45번에 멀리온 나오는데 이건 뭐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보통 스틸 샷에서 창 면적이 커요. 이 창틀만 이렇게 있으면, 이 틀만 있으면 여기 유리가 자 바람이나 진동에서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강판을 갖다 중공 쏘기 비게 이렇게 접었어요. 중공형으로 강판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 가로 세로로 이 중간에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중간에 틀을 잡아주고 여기 창호를 설치하면 유리가 잘 파손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중간에 틀을 설치하는 것이 이 멀리온 개념이 됩니다. 멀리온. 그 다음에 46번에 마중대, 자 47번 여밈대가 나오는데, 자 이것은 서로 맞닿느냐 여며지느냐 이 뜻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창문을 보시면, 자 그럼 보통 침실에 있는 창문 큰 거를 보시면 이렇게 목재에서 자 문틀이 있었습니다. 문틀이 있을 때 자 4짝짜리, 자 이 4짝짜리 일반적으로 자 문이 있습니다. 4짝짜리 이렇게 자 문이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선대죠. 이제 창문이 있을 때 이제 선대가 되는데, 그러면 요것이 어떻게 되는가? 요쪽은 요렇게 되죠. 두 개가 서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이 미석에서. 그러면 보통 여기에 이제 꼬지새가 옛날에 있었고요. 중간에 꼬지를 잡고, 그러면 요거 둘이는 서로 맞닿죠. 둘이 요렇게, 그래서 문을 열 때 요렇게 열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요렇게 양쪽으로.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서로 맞닿았습니다. 그래서 마중대고요. 얘는 마중대 개념이고 마중대. 그러면 여기에 선대들은 내일이 다르기 때문에 만날 수는 없고 서로 여며지기 때문에 요거는 여밈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여밈대고요. 요건 서로 맞닿는 선대를 마중대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48번에 자 플로아 힌지, 자 플로아 힌지는 바닥 지돌이라고 칭하고요. 플로아 바닥에 힌지를 설치했다 해서 플로아 힌지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강화 유리문에 보시면 1층의 사무실 건물 같은데 바닥에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바닥에 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는 장치죠. 그것을 플로아 힌지라고 칭합니다. 플로아 힌지. 그리고 49번에 피봇 힌지. 보통 피봇 힌지는 그 밑에 사진을 보시다시피 그림 보다시피 보통 철제 문들 있죠. 아파트의 방화문과 같이 그런데 지도료로서 일반적으로
가장 무거운 문에 씁니다. 용수철 쓰지 않고 문장부 형태돼서 문을 열게 되면 문이 안 닫혀요. 그래서 보통 위에다 도어 클로저, 도어 체크를 설치해서 문을 닫히게 하죠. 그래서 피봇 힌지는 아파트 세대 현관문에 쓰는 것이 피봇 힌지 지도리라고 칭합니다. 피봇 힌지를 지도리. 그리고 50분에 도어 클로저 또는 도어 체크라고도 합니다. 아파트 세대 현관문 상부에 설치해서 이 피봇 힌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문이 자동으로 닫히지 않습니다. 피봇 힌지. 그래서 우리가 자동으로 닫히기 위해서 도어 클로저, 도어 체크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51번의 문선. 이거는 문틀과 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덧대어준 목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보통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된다. 지금 현재 자, 이 계급을 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틀을 여기에다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문을 우리가 여기 이제 목재를 이렇게 문틀을 설치해서 문을 갖다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요 벽 부분하고 문 부분에 요 부분에 마무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마무리를 좋게 해서 목재를 덧대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치해 놓은 이 목재입니다. 이 부분에 문을 좀 저기해서 이것이 보통 문선 개념이 되는 겁니다. 문선이고요. 그 다음에 52번에 레파토리 힌지 나오죠. 원래 레파토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화장실이라는 뜻입니다. 레파토리 힌지는 공중 화장실 같은데 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을 안에서 사람이 닫지 않는 이상 문이 약간 열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힌지를 레파토리 힌지라고 합니다. 공중 화장실 생각하시면 된다. 아니면 백화점의 화장실 문들이 있죠. 이런 것이 레파토리 힌지입니다. 제발 아파트의 욕실 문이 아니라 공중 화장실의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3번에 코너 비드 개념이 나오는데 자, 이 코너 비드는 벽이나 이 기둥의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되어주는 철물이 코너 비드입니다. 코너 비드. 그리고 54번에 55번에 메탈라스, 와이어라스. 자, 이게 라스 계통인데 미장용, 자, 미장 바탕 철물들입니다. 54번, 55번, 56번이 자, 미장 바탕에 대고 하는 균열 방지나 시공 용해에서 미장 바탕용 철물입니다. 철물인데 재료하고 만드는 방법에 의해서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54번이 이 메탈라스는 얇은 강판에 자르금, 마름모에 이 구멍을 내서 잡아 늘어 당겨서 만든 것이 메탈라스고요. 그리고 와이어라스는 이 철선을 갖다가 꼬아서 엮어서 만든 게 와이어라스입니다. 와이어가 철선이죠. 근데 56번의 와이어 메쉬는 영광철선을 직교 전기 용접한 거고요. 그러면 철선을 엮어서 만들면 와이어 라스고요. 철선을 전기 용접해서 만들면 와이어 메쉬입니다. 보시고 그래서 간략히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57번에 적상, 58번 견적 나오는데 자, 이 적산과 견적의 차이, 적산이 항상 보통 먼저 이루어지죠. 적산은 공사량, 물량을 산출하는 행위입니다. 물량을, 공사량이 얼마 되나 이런 물량을 산출하는 행위가 기술 행위가 적산이고요. 그러면 이제 물량을 산출했으면 거기에다가 적산을 했으면 거기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을 돈을 산출하는 거죠. 이것이 견적 개념입니다. 견적. 그리고 59번에 계산견적과 명세견적이 있죠. 자, 이 계산견적과 명세견적은 상세 정도에 따라서 나누어진 것인데 그러면 계산견적과 명세견적의 차이점은
차이점, 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이 계산 견적은 설계 도서가 미완비됐을 때 계략적인 설계 도서가 미완비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완비가 안 돼. 미완비 상태에서 뽑는 거예요. 근데 명세 견적은 설계 도서가 완비됐을 때입니다. 이 완비된 상태에서 한 거예요. 다 갖춘 상태. 설계 도서라는 것은 설계 도면과 서류를 합쳐서 설계 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세 견적이 설계 도서가 완비되면서 이거는 현장 설명도 다 듣는 거예요. 현장 설명도 듣고 공사 현장 그리고 질의응답들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견적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거고 이거는 계략적으로 이 산출한 것이고요. 그 반면 이거는 상세하게 산출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정밀하게 산출한 거. 이것이 명세견적이 됩니다. 명세견적. 그래서 시험에도 이 개념이 두 번이나 언급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계산견적은 계략적으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것이고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뽑는 것이 명세견적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 쪽에서 용어 부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건축 설비편 2편에 대한 용어 부분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